박한용의 생활 현대사. 이 시간만큼은 귀를 쫑긋 세우고요. 반드시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민족문제연구소의 박한용 실장님이 전해주는 정확한 역사 이야기 시간인데요. 들으면 속이 상하긴 합니다만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든 열심히 전달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스튜디오에 우리 박한용 실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실장님 항상 웃는 얼굴이시잖아요. 네. 네. 그 웃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속이 얼마나 타실까라는 생각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웃는데도 젊어지진 않고 늙어가고 있습니다. 아, 정말. 혹시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그렇게 변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게요. 웃는데도 감기 몸살이 들어요. 완전 유신독감이 자식 온 것 같아. 유신독감 무섭습니다. 예. 사스보다 무서운 게 유신독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유신독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시간 반드시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박한용의 생활현대사에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 교학사 교과서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왜 교과서만 다루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교학사 교과서 내용을 다루고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전에 잘 알지 못했던 내용을 하나하나 다시 되짚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더 나으실 것 같아요. 예, 몰랐던 내용을 아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아는 내용을 어떻게 뒤집어서 가르치는가. 그렇죠. 예, 하는 쿠데타를 실시간으로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사 쿠데타를. 아,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네. 솔직히. 예. 재밌는 역사를 얘기하더라도 쿠데타를 막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저희가 이렇게 이미 나와 있는 이 교과서 절대 통과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배울 수 있게 놔두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걸 막기에도 급급한데 참 계속해서 이 역사 관련해서 현안이 터지고 있다라는 게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화요일 오전 11시죠.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한국사 원로학자 등이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문제로 기자회견을 하셨다면서요. 예, 원래 역사학계 원로학자분들은 역사학계에는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스타일들이 아니고 신중하신 스타일이에요. 네. 특히 원로학자분들의 경우에. 근데 16분이나 공동으로 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성명서까지 준비해 오셨어요. 아. 이 성명서 제목이 역사 교육에 대한 권력과 정치의 개입을 개탄한다는 내용이에요. 이 성명서 발표 후에 기자들도 상당히 질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1시간 이상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정도로 아주 관심이 높았어요. 그렇다면 어떤 배경에서 이 기자회견은 열렸나요? 예, 한마디면 저희들이 바로 이 생활 역사에서 말했던 역사 교과서 사태에 대해서 원로 교수들이 참다 못해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교과서 내용도 문제지만 박근혜 정부가 이 교학사 교과서 문제를 마치 이념 전쟁으로 몰아가면서 한국사 교육을 정치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데 따라서 대상이 사태를 방관할 수 없다. 역사학계와 역사교육이 다 무너지게 생겼다. 대한민국 미래도 암담하다. 이렇게 해서 어렵게 자리를 만드신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이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들이 참 궁금한데요. 네네. 네, 이거 사진이 들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어떤 동영상을 촬영해가지고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에는 올렸어요. 근데 또 못 들으신 분이 있을까 하고 저하고 또 이렇게 연결 안 되신 분이 많을 테니까. 네. 그래서 성명서 내용이 워낙 좋아요. 그래서 결국 제가 10회 동안 했던 내용을 그냥 딱 A4 두 장으로 정리해버리신 거예요. 원로학자들께서. 아, 역시 전문가. 예. 제가 또 원로로서의 관록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네. 중요한 부분만 우리 문 아나운서께서 한번 한번 정리해 주시죠. 뭐. 네. 한국사 교육을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사태를 우려한다. 이른바 한국현대사학회 인사가 주도하여 만든 교학사판 한국사 교과서는 교과서로서의 기본 요건과 수준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정책당국은 검인정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행태로 감싸면서 급기야 한국사 교육 자체를 파탄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교육을 한번 해볼까요? 혼자 네. 있으면 목이 아프실 것 같아서. 이것도 중요한 부분 저도 뽑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다 말썽이 일자 교육부는 또다시 다른 교과서보다 2 내지 3배에 이르는 많은 수정 지시를 교학서에 했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교육부 또한 일제 식민 통치, 친일, 독재를 미화하고 정당화한 왜곡된 기술에 대해서는 사실상 추인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역사를 왜곡한 교학사판 교과서를 검민정에서 마땅히 탈락시켜야 함에도 무리하게 감사하면서 옹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정부 여당, 보수 언론, 뉴라이트 집단이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면서 펼치는 이념 공세입니다. 전체주의적 통제를 위한 전초 작업이라는 의혹을 갖게 합니다. 그들이 역사적 사실을 사실대로 서술하고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을 평가하고 독재와 인권 탄압을 비판하는 것을 좌경, 용공, 종북으로 매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정부 여당이 앞장서 한국사 교육을 이념 공세의 도구로 활용하겠다고 나서게 이른 것입니다. 정부는 잘못을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번 파동이 검정제도에 때문에 발생된 문제인 것처럼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검정교과서 파동뿐만이 아니라 국사편찬위원장과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등의 주요 역사 관련 학술기관의 수장으로 역사관에 문제가 많은 어용 인사들을 임명함으로써 논란을 초래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지금처럼 이념 논쟁, 정치 논쟁의 한복판에 놓인 적은 없습니다. 정부 여당과 보수 언론은 권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한국사 교육의 정쟁화를 더 이상 자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고 식민 통치, 친일, 독재의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는 교육을 통해 장차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 작정인가요? 예,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되어 있죠. 네, 정말 저희가 이제 긴 성명서 중에서 주요 부분을 전해드렸는데요. 네. 사실 좀 가슴 절절한 정말 걱정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16분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네. 대부분 이제 이 80대 원로 학자분부터 정년퇴임한 학자분들이에요. 건강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도 이게 나와서 정말 심각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역사학을 가르치신 지가 50년 이상 되신 분들이에요. 네. 원로 학자들 경우는. 보더니 유신대 국정교과서랑 똑같아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명서 요지를 정리하면 이제 아까 나왔지만 첫 번째로 이 교과서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정면 어긋나는 교과서를 검정 통과한 것 자체가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즉 반헌법적 내용을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과서로서는 수준이 안 되는 너무 부실한 교과서인데 이것을 어떻게 채택할 수 있느냐 도대체 납득하기 어렵다. 세 번째, 그럼에도 교육부가 이를 검정 통과시켜 줬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뒤를 봐주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네 번째로 특별하게 국사편찬위원회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국사편찬위원회 잘 아시겠지만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원래 정신문화연구원이라고 박정희가 죽기 직전에 만든 조직이에요. 국민들 세뇌하기 위해서. 그러다 그래서 다시 정상화 시킨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이런 것들이 정치 권력에 예속되어서 교과서 문제를 정치 도구 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권력의 도구가 됐다는 것이죠. 역사 기관들이. 마지막으로 교학사 교과서의 부실 문제를 의도적으로 이념 문제로 색깔론으로 몰고 가서 이번 기회에 검민정마저 없애고 국정교과서로 다시 말하면 유신시대의 교과서로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함으로써 전체주의적 통제를 하려는 전초 작업으로밖에 보지 않는다. 즉 유신 독재로 돌아가고 있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역사학자로서의 진단과 경고와 국민들에 대한 호소가 간곡하게 담긴 성명서입니다. 네, 사실 평생을 역사학 연구에 바치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의 호소기 때문에 더 가슴에 와닿는데요. 예. 역시 국정교과서 문제 얘기가 많이 나왔죠. 예, 그렇죠. 지금 유신으로부터 4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40년 전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 국정교과서로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윤경로 친일면 사는 편찬 전 위원장이시기도 하고 한성대 총장 하시던 분이 이 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다시 전환한다는 얘기가 국무총리에서까지 나와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교학사 문제는 쉽게 말하자면 도둑질에서 야단을 쳤더니 강도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희가 국정교과서에 대해서도 좀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언제 시작이 됐나요? 예, 정확하게 하면 국정교과서 체제는 1970년대, 1974년, 그러니까 유신체제가 성립된 이후죠. 박정희 정권 때 된 거예요. 역사교과서를. 그래서 이 국정교과서 유신 정권을 옹호한 도구였어요. 제가 늘 그걸 배웠기 때문에 잘 알죠. 중고등학교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국가주의적 획일적 역사관을 강요했기 때문에 이 김대중 정부에 들어왔어야 다양한 교과서를 교육 헌정에 쓸 수 있도록 2003년도에 검민정 체제로 바꿨는데
이걸 10년도 안 돼서 다시 바꾸겠다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사실 별로 인식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네.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에 대해서 이것이 국정인지 거민정인지 네. 앞에 교과서 앞에 지금 기억이 나요. 이렇게 표시가 돼 있었거든요. 네, 마크가 시키죠. 그렇죠. 네.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암기하기에 바빴지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사관을 반영하고 있는지 저희는 반성적 인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네, 뭐 선생님들도 말씀 안 하셨으니까. 네. 네.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이 국정교과서가 꽤 오랜 시간 지속이 되다가 김대중 정부 때서야 네. 예, 거민정으로 바뀌었다는 게 참 충격적이고요. 예. 네, 그러니까 87년 우리가 60한개로 민주화가 되었다가 지금 대통령 직선제만 정치되었지 한국사회 민주화는 그것을 계기로서 점차 시작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과서 하나 바꾼데도 그러니까요. 87년부터 15년이 16년이 지난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바뀐 지 1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예. 이 새누리당의 고위 관계자들이 연일 한국사 국정교과서 체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심재철이라고 기억나시죠? 네, 그분이요. 유명하신 분이죠. 예, 여러 가지로. 예. 예. 이 새누리당 최고위원이래요. 이 양반이 또 7일 날 국사 교과서는 거민정 방식이라 국조로 바꿔야 한다 그랬어요. 또 여기에 앞서서 아까 말했지 정홍원 국무총리 있지 않습니까?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서는 아주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어요. 통일된 한국사 교과서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여기가 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또 필요하다는 듯이 말을 했단 말이죠. 지금 짜고 치고 있죠? 네. 저희가요, 좀 전에요, 이 한국사 원로 교수들 기자회견 성명서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사회의 원로도 참 원로 나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헌정회라는 데서도 원로라면서 예. 국정교과서로 가야 한다고 어제였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맞불작전이에요. 예. 이게 헌정회라는 게 전직 국회의원들 이제 원로 모임이잖아요. 네. 예. 근데 원로는 원로인데 이게 원흉인지 원로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들이 뭐냐면 그 모교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회장인데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조숙한 신뢰 국정교과서로 환원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웃기는 게 이 헌정회 모교상 회장이라는 사람이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현대사에 대한 이념적 평가를 시킨 논쟁이 계속되는 작금의 사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자기네들이 이렇게 놓고. 그렇죠? 자기네가 정확히 현 정권이 일으키고 있잖아요. 이념 논쟁을.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런 논쟁을 종식시켜야 한다. 얼핏 보면 맞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편수국을 부활시키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조선사 편수에 아시죠? 식민지. 그거 똑같은 거예요. 교육부에서 교과서 만드는 편수국을 부활시키고 학계 공론 절차를 거쳐 학계 공론 절차는 게 뭐예요? 이건 어용학자들 관멸학자들 모아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걸쳐 한국사 교과서를 편찬한다. 아니 구체적인 방법까지 얘기했어요. 네, 국정교과서로 단일화한다 이번 기회에. 이런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게요. 일제 식민지가 끝난 지 몇십 년이 흘렀으니까. 그렇죠. 60년이 지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머릿속이 그 군국주의적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게 참 무섭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제 때 뭘 잘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조선총독부가 일제가 조선사 편수를 만들어서 역사를 통제하고 식민사학을 뿌려놨잖아요. 그걸 똑같이 배웠어? 식민지 미화, 독재 미화. 이것을 교육부 편수국을 만들어서 하겠다. 이게 조선사 편수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차라리 일본으로 건너가셔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난 이 사람들 일제 때 태어나서 뭘 했을지 걱정돼요. 예. 일제 때 저렇게 나이 좀 먹었더라면. 국정교과서 절대 되면 안 되겠지만요. 예. 만약에 국정교과서로 가게 되면 참 교학사 내용이 될까요? 아니면 다른 7중 교과서 내용이 될까요? 아예 모교상이라는 사람이 아예 밝혔어요. 헌정의 의원들의 공동된 견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솔직히 말해서 새로 편찬되는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건국, 우리 기억나죠? 건국절 이야기. 네. 산업화 세력, 민주화 등에 의한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와 기억나죠? 자유민주주의. 경제 발전을 명시하는 동시에 이건 뭐예요? 지금 교육부하고 지금 교학사 교과서가 얘기하는 그 방침이지 않습니까? 하는 동시에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확고한 국가 간 민족적 자긍심을 심어준다. 누라이트 역사관 아니에요. 근데 교학사 교과서 내용으로 국정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7조가 날리겠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쓸 테니까 역상장 빠져라. 대신 국회 관변학자들 데리고 쓰겠다면 그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그죠? 예.
이따 입장을 가지고 국회와 청와대 교육부에다 이런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헌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헌법 파괴를 하고 있잖아요. 헌정회 사람들이. 지금 솔직히 들으면서요. 예. 제가 자꾸 이게 어안이 벙벙하고 예.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예. 말이 잘 나오질 않는데 내용까지 아예 본인들이 못 박아주는 이런 무섭고 뻔뻔한 행태를 보이고 있네요. 자기들 교과서를 뭘 합니까? 역사 교과서를. 이거 완전히 이거 누리아이티 역사관하고 MB라든지 새누리당 정권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그대로 옮긴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사람들이 헌정회를 하고 있어요. 예. 이건 원로가 아니고 수구예요. 그리고 흉물이라고 봐야죠. 이 정도면. 네. 굉장히 점잖게 표현하시네요. 예. 사실 정말 욕을 하고 해주고 싶은데. 노추죠, 노추. 예. 네, 노추예요, 이거는. 저희가 또 이제 이런 분들 반드시 또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모교상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여러 번 바뀐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 번 바뀐 사람이요? 예. 예. 뭐 젊었을 땐 판사를 할 때는 유신 때 이렇게 뭐냐면 소심 판결 내기도 했어요. 이른바 71년대 월간 다리지 피라 사건 때 무죄 판결 내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 그렇게 하다 판사 그만두고 야당에서 몸을 담궜었죠. 예. 그러다가 나중에 한나라당으로 갑니다. 한나라당으로. 간다고 갔다가 이제 친일 청사법 같은 거 만들 때도 반대하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개과천선이 돼야 되잖아요. 개과천선. 그렇죠. 이런 사람은 뭐냐? 처음엔 괜찮다 갈수록 악화되는 거죠. 악화일로. 예.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늙을수록 우리가 노인들 존경이 있는 지혜와 도덕성 아니겠어요. 근데 늙을수록 혼미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 욕망이 커지고. 저희가 그런 얘기합니다. 제대로 나이 먹어야 한다. 예. 근데 그게 그냥 나이를 먹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라고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예. 정말 헌정회라는 게 헌법을 지키는 원로 국회의원 출신 모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렇게 반헌법적인 교과서를 국정으로 밀어붙이고 있으니 요즘 어디 부끄러워서 내놓기도 참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이 원로로 나오는 이유는 한국의 수구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각계각층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층에 수구가 많은 게 아니고 역삼각형으로 수구가 많다고 보시면 돼요. 예. 왜냐 기득권을 다 먹었잖아요. 이들이 그냥 기득권 유지하기 위해서 늙어서도 추태를 보이는 거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기득권 유지가 되는 사회라는 게 기형적인 사회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제대로 된 사회입니까? 예. 그래서 이 원로학자 그 서중석 교수께서도 그날 기자회견장에서 그랬어요. 국정교과서 체제를 도입하자는 그 자체가 그만큼 뭐냐? 한국 사회의 민주화나 자유라는 가치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보수 세력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게 수구 꼴통이죠, 사실. 보수라는 이름 붙여주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독재 옹호 세력이죠. 들이 이런 주장이 나온 것이 정말 우려한다 했고, 그다음에 이만열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전 국사편찬위원장이세요. 네. 이분도 국사편찬위원장 하시던 분인데, 그 교과서 문제 있잖아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국정교과서 체제는 정권을 미화하고 특정 이념을 주입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세계적으로 채택한 나라가 드물다는 거예요. 예, 드물다. 오히려 뭐냐면 검인정 제도를 지나서 교과서 자유 발행제를 논의해야 될 시점에 거꾸로 국정교과서 가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강만길 전 창지대 총장님 같은 경우에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가 국사를 어떻게 편찬하냐. 국가 정권이 역사를 독점하면 안 되죠. 정권이 이게 맞췄어요. 일제가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어 역사를 통제하던 것을 지금 다시 이어가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면서 개탄까지 했습니다. 네. 이 수구 꼴통 세력들이요. 참 이 표현, 적나라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 수구 세력들이요. 보통 외국 따라하는 거 상당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왜 외국에서도 하지 않는 짓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 수구 세력은 특히 일본, 그러니까 제국주의 시대의 일본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다. 향수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예. 한국의 수구는 외국을 잘 따라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외국의 나쁜 것만 따라서 하죠. 예. 표현을 정확히 하자면 그런 거죠. 예. 못된 것만 따라서 하고 있고요. 누가 수구 세력 아닐까 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들은 국가나 독재 반공을 좋아하잖아요. 그게 가장 적합했던 옛날 시범 케이스가 조선 총독부잖아요. 일제 식민 지배. 배울 게 참 많거든. 독재한테 제일 배울 게 많은 게 제국주의잖아요. 네네. 조선 총독부고. 그러니까 그는 사고에 해결화돼 있어요. 예. 참 못된 것만 잘 배웠네요. 그 사람들 일제 말기에 배울 때 전부 다 파시즘만 배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독립운동 하는 것은 안 배우고 일제 식민지 파쇼 교육이 이른바 최초의 사회화 퍼스트 소셜라이제이션이 돼가지고 그래서 회로에 굳어져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반공까지 더해졌으니 뭐죠? 불치병이 된 거예요. 그분들이 만약에요,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하듯이 네. 이제 연세가 좀 드시고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은 좀 나아질까요? 희망을 꿈꿀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세상은 좀 나아집니다. 예, 정말 근데 좀 이렇게 저는 좀 답답해요. 뭐 요즘은 어르신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야단치면 무슨 뭐 천에 벌 받을 짓 하는 것 같은데 젊은 사람이 노인을 욕한 것도 문제라고 하지만 노인들이 망령을 부려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건 분명히 합니다. 노인들은 노인에 맞는 책임을 가지고서 존경을 받아야 되지. 이렇게 사실 대부분 어른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 일부 권력 가진 늙은 수구 꼴통들이 이른바 쉽게 말하면 어르신 이덕을 빙자해가지고 온갖 추태와 망령과 노욕을 다 부리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비판하면 노인들에게 욕하는 버르장머리 없다 이렇게 사기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전체 어른들을 모독하고 있어요. 네. 어르신다운 모습을 제발 좀 보여주셨으면. 예. 근데 또 이날 그 원로 역사학자들 기자회견에서 유영익 신임 국편위원장에 대해서도 말이 나왔죠. 당연히. 예, 사실 굉장히 제가 이것을 왜 이야기하냐면 여기 나온 원로학자들이 다 이 국편위원장 다 아는 분 관계예요. 그러시겠죠. 같은. 예연배가 비슷하고 예. 또 몇십 년 동안 같이 교류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국편위원장에게 문제 제기할 수 있기에는 인간적인 관계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있어요. 조심스럽기도 네, 하고. 그런데도 예. 뭡니까? 청와대가 이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을 내정한 것에 대해서 정부가 오직 목전의 이익을 위해서, 시경 권력적 이익을 위해서 시류에 영악한 인사들을 들러리해서 국가편찬위원회를 선전 홍보기구로 만들고 있다. 유영익 당신은 그 꼭두각시 지금 노릇하고 있는 거야. 당신 정신 차려. 이런 얘기죠. 아. 네. 그리고 국편위원장은 잘못된 국가든가 정부는 잘못된 인사를 시급히 바로잡아 너 나와라 이런 뜻이죠. 사고 치지 말고. 이 학술기관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 국편위원장 하셨던 분께서 국편이 국가기구인데 이젠 특정 정부 정당의 도구를 전락했다. 좀 제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까지 간곡하게 얘기했어요. 사실은요, 이 조언이요, 이 충고가요. 네. 너무나 지당하고 상식적인 충고 아닙니까? 하죠. 근데 이게 귀 막고 있죠. 아, 예. 정말 곳곳에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인데요. 네. 중앙정보부가 잡아갔던, 쥐도새도 모르게 잡아갔던 그 유신시대와 네. 분명히 느낌은 다른데요. 왜 같은 유신시대에 갔다라는 그 속에 살고 있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역사의 재봉성을 듣고 계신 거예요. 보고 계신 거예요. 유신의 초입을 보고 계신 거예요. 2013년도에. 유신의 초입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펼쳐질 과정이 예전의 유신 시대를 그대로 떠올려 보면은 미래가 그대로 그려진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역사는 두 번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또 한 번은 코미디로 끝난다. 예. 실장님, 너무 무서운 말씀. 한번 이제 예. 겪어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아니, 저희 겪기 싫은데요? 그렇죠. 저도 겪어야 된다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 저희 안 겪을 거예요. 죽어도 안 겪을 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원로 역사학자들이 왜냐 유신 시대를 겪고 그 당시에 국정교과서 파동을 겪었던 분들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걸 너무너무 잘 알고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40년대 우리 손자 세대 와서 또 일이 벌어지냐. 아연 실색하고 계신 거죠. 예. 그런데 뭐 또 원로 또 기자회견 또 하나 또 있었죠? 예. 정말 우리 시대에 네. 문인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대표적인 문인들.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그분들. 예, 바로 이 역사학자 원로 기자회견 4일 전에 8일이죠. 그 신경림 시인 아시죠? 네. 예. 그 농무라고 하는 거죠. 예, 시가 있고. 그다음 정희성 전문강에 삽을 싣고 흐르는 것이 물뿐이라 우리가 저와 같다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거기 우리의 슬픔도 떠다버린다는 그 유명한 시 있죠. 또는 뭐 황석영 말할 필요 없겠죠. 조정래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윤은길 아웃클릭 그대로 남은 사나이 최일남 그죠. 그다음에 천냥이 또 그다음에 유명한 창작의 비평을 만드셨던 백낙청 네. 문화평론가 구중서 등 13명의 문인들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것이 뭐냐면 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학 나눔 사업하고 문학 나눔 사업하고 네.
우수 학술 교양도서 선정사 이 두 가지 사업을 통합 운영키로 한 것에 대해서 이 원로문인들이 반대하고 나선 거예요. 네. 자, 일단 저희가 저희 같은 사람들은 문학 나눔 사업과 우수 학술 교양 도서 선정 사업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었거니와 네. 문체부가 이거를 통합 운영키로 한 게 왜 문제가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얼핏 보면 몰라요. 네. 제가 그래서 사실 뭐 우리 청취자 여러분 갑자기 무슨 얘기가 문화 무슨 뭐 시간인가 하실 텐데 그게 아니고 지금 문화 통제가 어떻게 되냐를 지금 제가 예고편을 지금 본다는 뜻으로 이걸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네. 2005년부터 이 문학 나눔 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것은 이제 복권 기금으로 구입한 문학 도서를 소외계층과 지역에다 보급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의 목적이 우수학술 교양도서 선정사업과 유사하다라고 이제 하면서 2014년부터 두 사업을 통합해서 예산을 90억에서 140억으로 늘리기로 한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거예요. 요점 두 개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통합한다는 거죠. 네, 통합하고 예산도요. 지금 52억 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문학에 대한 지원이 커지는 건데 왜 반대를 한다는 그렇죠. 겁니까? 커지는 게 저는 우려가 돼요. 보통 정부가 돈을 깎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부가 직접 관리하겠다 하면서 돈을 더 쓰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돈을 문제로 해서 누가 관할 통제하느냐가 본질이 있어요. 아. 예, 이게 뭐냐면 그 전에 뭐냐면 이 두 개의 사업이 합쳐지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이제 소관하는 데가 국가기구죠. 관병기구죠. 이렇게 되면 그제 문학 나눔 사업은 민간 전문가들, 그러니까 문학인들이 전문적으로 했었어요. 네네. 근데 결국 뭐죠? 이것을 관이 직접 통제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렇게 되다 보면 뭐죠? 예산을 지급한 것을 가지고 통제하고 인사권을 통제하고 사업의 내용을 통제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문학의 자율성을 위축시킬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네. 그 복권 기금으로 구입한 문학 도서를 소외계층과 지역에 보급을 하는데 네. 여기에 전적으로 관이 개입을 하게 되면은 관이 어떤 책의 내용이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어떤 예. 특정 책이라든지 예, 문화원에서 이제 굉장히 감각이 좋아지셨어요. 어떤 책을 선정하느냐. 그렇죠. 사실 책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왜냐하면 어떤 책을 보고 잘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관 형성이 굉장히 큰 영향을 그렇죠. 받거든요. 예리하십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인사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뭐죠? 돈이 더 50억이 더 늘었죠. 네네. 쉽게 말해 떡구멍이 생기면 또 온갖 사람들이 붙겠죠. 예산을 매겨서 또 새로운 어용 조직을 만들 수가 있어요. 문화예술 쪽에. 그러니까 거기 모이는 사람들 역시 순수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업 자체의 순수성에 어떤 목적을 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돈을 보고 그 자리를 보고 또다시 정말 쓸데없는 사람들이 모이게 될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극단적 얘기해서 뭐 유신을 찬양하는 도서를 보급한다. 이럴 수도 네. 있잖아요. 극단적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서라면. 그렇죠. 그 일반적인 정상적인 문학가들이 그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쪽 붙는 또 어용 문학가가 만들어지겠죠. 이 양자가 결합해서 조직에 결합하고 돈과 결합하고 책을 보급하는 이런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요. 문학계 내에서도 뭐라고 표현을 하죠? 이간질이라고 표현을 하죠. 돈이 개입이 되고 관이 개입이 됨으로 그렇죠. 인해서 순수성이 훼손되고 문학인들 사이에서도 폐가 나뉘고 파가 네. 갈리고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는데 꼭 그 단체만은 아닙니다만은 저도 이 단체가 그때 출범식 할 때 내션 사업이 전교조 해체 그다음에 문화예술계 종북 척결 이 두 가지를 과제로 내세웠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조금 이게 오맨 같아. 징조, 불길한 징조. 이 전교조 법에 노조됐잖아요. 네. 물론 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이 법에 노조를 만든 건 아닙니다만은 어떤 지향성을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 같은 경우는 박근혜를 지지하고 동정하고 공감하는 조직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거기서 박근혜 쉽게 말하는 외곽 조직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자처하는 조직들인데 전교조 해체하고 문화예술계 종북 척결을 얘기했는데 전교조 법에 노조 됐는데 이것은 뭐냐? 문화계에서 중요한 도서 보급이잖아요. 도서 보급에 대해서 이게 시작된 것도 문화예술계도 그 전초전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저는 드네요. 예. 얼마 전에 사실 문체부에서요. 영국인 복지재단에 또 관여를 해가지고 예. 지금 또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게다가 또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기억이 나는데 교학사 한국사 필자인 이명희 공주대 교수가 왜 네. 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 멤버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 이분이 문화예술계에 정말 종북 세력이 포진하고 있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뭐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고 그죠? 이제 감이 잡히시죠. 네.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집니다. 제가 볼 때는. 따라서 뭐냐면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추정하거나 언론 문인들의 우리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겠다는 거 싶은 거예요. 이미 MB 목보 이명박이 방송 언론 등 제도화된 언론기구를 다 장악했잖아요. 재미 짭짤하게 봤잖아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죠? SNS나 인터넷 등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권이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대선 과정에서 명백하게 우리 확인되었죠. 네. 예. 대선에서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장악하겠다고 일베를 키우고 그죠? 그다음에 국정원이 개입하고 그죠? 이제 뭐예요? 본격적으로 관청의 예산 지원을 무기로 문화예술 분야에도 국외 마수가 뻗치는 징조가 아닌지 걱정되는 겁니다. 네. 이 보도를 보니까 문인들 성명서에서요. 네. 정부의 통합 방침은 문학을 출판 산업에 예속시킬 뿐더러 지원금을 빌미로 문학인의 손발을 묶는 결과가 될 것임이 명백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본래 이 사업은 문학의 진흥을 위해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전문성과 자율성을 가진 민간단체의 운영을 맡겨왔던 것이라며 이제 출판산업진흥이 목적인 공공기관으로 사업을 이관시키겠다는 것은 통제와 검열의 시대로 돌아가려는 발상이라고 비판한 게 이런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 연무웅 선생 역시 그 백낙철 선생님과 같이 창작과 비평사 이끄는 쌍두마차 아닙니까? 네네. 이분께서 그랬어요. 결국 이 사업이 통합돼서 돈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떡이 아니란 거예요. 독이란 거예요. 오히려 문학을 통제하고 검열의 수중에 넣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문학에 맡겨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게 교과서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 교과서. 정부 빠지고 역사학자한테 맡겨달라 학계에 맡겨달라 했더니 정부가 아니 역사학계도 빠져 우리가 책 낼게 국정으로 이가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사회에서 모든 부분이 다 관이하겠다. 관이 주도하겠다. 네, 내가 볼 때 뭐죠? 이게 국가주의잖아요. 네. 시민사회를 없애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예, 저는 이것에서 이 문학 얘기가 아니라 이게 역사예요. 지금 살아있는 생활 역사는 이런 거예요.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을 정확히 보시란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저희가 오늘은요, 그냥 차분히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도 역시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고 그러면서도 긴급한 얘기로 시작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 예. 예. 이건 생활 역사가 아니라 생방송 역사 행정 같아요. 정말. 예. 저도 답답해 죽겠어요. 예. 자, 오늘 교학사 엉터리 교과서의 박정희 유신 미화와 광주 5.18 민주항쟁에 대한 왜곡 예, 마지막 교과서 이야기 마지막이네요. 예, 풀어보겠습니다. 예. 왜 지난번에 교학사 교과서는 유신의 배경을 미국의 닉슨 독트린과 또 북한의 남침 야욕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네. 유신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 교과서에 따르면요. 그렇죠. 예, 안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유신 때문에 북한이 아주 짜증이 났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예. 유신 없애려고 노력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신 독재가 에서 가장 중요한 박정희가 없는 거예요. 네. 독재자 박정희가 왜 유신했는지는 없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유신 독재가 왜 나쁜지도 아예 설명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어요. 근데 선생님 그 왜 유신이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것이다 예,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가 그때 지난주에 얘기할 때 유신 쿠데타 자체는 1년 정도 걸립니다. 1971년 12월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하면서 72년 10월까지 11월까지 진행됩니다. 마지막 헌법 통과까지. 그러나 그 모태는 이미 5.16 쿠데타 때 시작되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죠. 10년 전. 예. 그렇죠. 그리고 이때 박정희가 5.16 군사 집권기에 각종 정책들이라든지 또는 자기가 직접 썼다는 국가와 혁명과 나라는 책을 보면 이미 여기는 일제 파시즘적 내용이 사고가 그대로 나 있어요. 이것이 바로 10년에 거친 유신 쿠데타로 갔다. 쉽게 말하면 박정희는 쿠데타 몇 번 했다? 집권할 때 5.16 쿠데타 한 번, 10월 유신 쿠데타 한 번, 두 번 한 거예요. 네. 근데 이거 그 쿠데타의 징조가 나타나고 유신 체제의 시스템들이 쉽게 말하면 발통이 달려야 몸체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런 발통들이 달리는 것이 1968년부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싹수는 5.16 쿠데타 때. 그다음에 유신 체제의 발동 바퀴들은 68년부터. 그다음에 드디어 몸체는 71년, 72년.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5.16 쿠데타 당시에 민정이양을 내걸었던 거는 국민 기반술이었네요. 아유, 뭐 그렇죠. 네. 나의 거짓말은
천부적이야 이런 뜻이에요. 예. 아, 딸도 똑같습니다. 예. 1968년부터 어떤 사건들이 유신으로 나아간 건지 자세히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일단 뭐 유신 체제를 지지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남북 관계를 핑계 삼지 않습니까? 안보 위기. 그래서 총력 안보를 위해서 유신 체제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실제 안보 위기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점점 줄어든다고 했죠. 네. 즉 남북 관계는 67년, 68년에 최고적으로 높아졌다가 69년부터 이제 쭉 내려간다 그랬어요. 그러나 어찌됐건 68년이 그런 정점으로 해서 이제 몇 가지 사건이 터졌어요. 이게 뭐죠? 적절하게 이용해 먹으려고 한 거죠. 이 68년도 1월 달에 미국 해군 정보 수집함이 있었잖아요. 네. 보조함 푸에블로가 북한 해군에서 납포되죠. 예, 이른바 푸에블로 사건. 그래서 미국이 아주 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죠? 어쨌든 자존이 확 구겨진 거죠. 예. 그 다음에는 1월 23일에 또 하나 이유가 있었죠. 요 사이에. 1월 21일 날 뭐죠? 청와대 무장 간첩 침투 사건. 이거 흔히 말 김신조 일당 네. 청와대 습격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4월 달에 뭐냐면 그 서울 사범대학교 안에 서울대생들이 뭐냐면 북한 노동당의 하부 조직으로 중앙위원회라는 반국가 단체를 만들었다고 하는 엉터리로 서울대 학생들을 중앙정부가 구속하는 게 있어요. 서울대 독서의 사건, 이거 조작이죠. 네. 그러니까 서울대 사범대학교 안에 이 북한 노동당의 하부 조직이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때 안 되니까 근데 8월 달에 통일혁명당 사건, 통역당 사건이 있어요. 예, 이것이 이렇게 납니다. 이때 무려 158명이 건거돼서 50명의 구속자가 생겼죠. 60년대 최대의 공헌 사건이에요. 예, 이러고 나서 8월 달에 이제 이런 통역당이 있고 나서 문제 통역당 사건에서 일부는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상당수 많이 억울한 사람들이 그죠? 또 이렇게 그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네. 완전 공안몰이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북한의 대남 침투와 연결시켜서 남쪽에서는 여러 가지 공안 사건을 마치 만들어서 위기로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에 이제 11월 그해 말에 11월 달에 120명의 북한 무장 공비가 유격대 활동 거점을 구축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울진 삼척지구로 침투하는 사건이 있어요. 아, 그 유명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예, 이승부 어린이 사건. 네. 네, 바로 이게 이때입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났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핑계 삼아서 기화로 그러죠. 기화로 박정희는 병영 국가체제를 만든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 1차로 조직한 게 향토 예비군이에요. 68년도에. 실장님이 분명히 1968년 일어난 일을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근데 왜 저는 듣는데 네. 2013년과 자꾸 오버랩이 되는 거죠. 제가 오버한 건가요? 저도 모르겠어요. 오버가 아니고 상식 보면 역사가 왜 돌고 도는 물레방 같은지 깝깝해요. 저도. 자, 그렇다면 지금 1년의 사건들 있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사건들과 네. 1968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은 요 사건 다음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충 예측이 가능하다는 예, 결과거든요. 그렇죠. 예, 역사라고 한 게 과거를 보지만 때로는 이게 뭐냐 미래를 보는 하나의 해안을 준다고 할까요? 예. 설마 이 시나리오대로 예, 지금 많은 국민들이 설마 하고 있거든요. 예.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향토 예비군 노래 아시죠? 아시나요? 아이, 무슨 노래들이 굉장히 많기는 했어요. 예.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집집마다 뭐 하여튼 왜 이 노래 저는 알죠? 예. 이게 왜냐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노래 틀어줬으니까 학교에서도 우린 배웠고 예, 그랬어요. 바로 1968년 4월 1일 250만 명의 향토 예비군을 창설합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지난번에 했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라고 다시 한번 재생드립니다. 그 향토 예비군 설치법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하면서 뭐죠? 민간인들을 군사조직으로 동원할 수 있게 되죠. 네. 다시 한번 일반 시민들을 어떻게 만든다? 준군사조직으로 재편해내는 거죠. 그렇죠. 향토 예비군. 그 향토 예비군에서 저도 그 예비군 훈련 나갔잖아요. 그거는 깨구리복이라 그랬어요. 깨구리복. 얼룩무늬복을. 거기 가면 뭐 군사훈련을 받습니까? 날 보면 그래서 못 받아요. 정훈 교육 받는 게 전부 다 유신 찬양이라든지 정권 안보 홍보, 정권 홍보였어요. 결국 뭐죠? 이때 이미 1971년에 새마을 운동이 있었잖아요. 나중에 만든 새마을 연선이든 향토 예비군의 정신 전력 교육이라는 게 전부 다 뭡니까? 유신 홍보예요. 250만 명을 안보 역량으로 구축했다기보다 오히려 그런 동원 체제 속에서 유신 체제의 정당성을 주입하고 그다음 뭐죠? 시민을 군발이로 만드는 거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 아. 근데 학생들도 그냥 두지 않았어요. 네. 미성년자도 안 돼요. 왜? 뭐 안보 교육 시켰나요? 박정희 눈에는 모든 사람을 군인으로 만들대. 이 사람은 일제 때 군인 출신이잖아요. 제국주의 군인이잖아요. 모두 다 총 들고 싸울 수 있는 인간밖에 없어. 그다음에 복종하는 국민이라 보지 않고 복종하는 졸병들로 보이는 거예요. 박정희 눈에는 국민들이. 네. 왜 국민들이 자기가 대통령이 뭐죠? 지휘관이잖아요. 그럼 국민은 졸병인 거야. 말을 안 듣는 게 짜증이 나는 거야. 왜 민주주의니까 복잡한지 이해가 안 가. 명령대로 따라서 하면 되잖아요. 자기를 따라서. 저희 속된 표현으로 그렇게 하죠. 까라면 까. 예, 바로. 왜 까라는데 안 깔까? 밤송이도 아닌 것들이?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뭐냐면 미성년자도 그냥 안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뭐냐면 체력장이라는 게 이때 시행돼요. 아, 체력장이요? 체육시험이요? 체력장 해보셨어요? 네. 네. 그 20점 만점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네. 이 체력장인 게 원래는 뭐냐면 총력전 체제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1차 세계대전 때 뭐냐면 상대 그때 국가주의 분위기가 높았고 총력전 하면서 이제 군사화돼요. 예. 그렇게 되면서 뭐냐면 이 각국에서 전쟁을 대비하면서 청소년 체력을 향상시키겠다. 체력이 국력이란 말이 이런 거예요. 체력은 장수해야 되지 왜 국력입니까? 그렇죠? 체력은 국력이라는 게 바로 이런 총력전 체제예요. 체력은 건강해야 되죠. 아니 저희가요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익숙하게 머릿속에 담고 있었던 말들이요. 네. 이렇게 무서운 뿌리를 가지고 그렇죠. 있었는지 몰랐어요. 우량화 선발대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거는 천황폐하의 딸들이 천황의 전쟁에 대동아 성전에 나갈 수 있는 건강한 아기를 낳았는가 안 낳았는가 그런 것을 칭찬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못 먹고 어려운 시기에 아이들 건강하게 잘 키우자 이런 의미 아니었나요? 군대 갑종될 아이들을 낳느냐 안 낳느냐예요. 쉽게 우량화 선발대회란 게. 예, 그런 거예요. 전시체제에서는. 실제 일본 같은 경우도 체력장을 1937년 중국을 침략하잖아요. 중일전쟁. 네. 하면서 뭐냐면 국민 체력장을 실시했어요. 그렇게 하고 1942년에는 체력 검사를 시행하는데 전 국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체격, 질병, 학력, 일본어 해독 능력, 결혼 여부 이런 것을 다 포함하니까 뭐죠? 징병제 실시를 위한 기초 체력 조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국민을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군사 자원이죠. 그렇게 한 것이 뭐냐면 일제가 끝나면서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걸 박정희가 68년도에 부활한 거죠. 이때 체력장에서 나온 것이 뭐뭐 하셨어요? 체력장에서요? 예. 100m 달리기, 예. 오래 달리기, 예. 멀리 뛰기, 예. 그다음 매달리기, 예. 그다음 윗몸 일으키기요. 예.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우리 때는. 뭐요? 수류탄 던지기. 예? 수류탄 던지기. 학교에서요? 예. 그러니까 이 체력장이라는 게 코미디가 체력을 단련하는데 이 플라스틱 고무 플라스틱으로 수류탄을 만들어서 줘요. 그래서 이걸 25m인가 이상을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수류탄 던지기가. 아니 왜 학생들한테 그 전쟁용 살상 무기를 던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비교육적인. 그러니까 이게 체력장이라는 게 체육이 아니고 군사 체력이죠. 그래서 이 체력장 점수가 20점이잖아요. 굉장히 네. 고점이 높아요. 그 당시 예비고사에서는. 예, 그래서 거기서 만점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저도 해서든. 만점 받았고. 예. 그래서 입학시험에 필수예요. 필수였죠. 체육이 필수인 나라 좀 의심스럽죠. 예. 아, 저는 학생들 공부만 하지 말고 건강 챙기라고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 놓은 건 줄 알았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혹시 모르겠어요. 애기들 있으면 수류탄 쥐어서 열심히 떼어요. 이렇게 보였어요. 총 쥐어주면 열심히 쑤셔요. 예. 아, 저 정말 속은 느낌이에요. 몇십 예. 년을 속고 산 기분입니다. 네. 예. 아, 정말, 예. 자,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체육이 이제 군사훈련이고, 네. 학교는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군대 체제가 되는 거고. 예. 그렇죠. 체력장에서 체육 시간에 수류탄 던지기 할 정도면 학생들을 그냥 두고 학교를 그냥 둘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시 뭐죠? 이제 군대, 병력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교련! 그렇죠. 예. 바로 교련이에요. 그래서 학생 군사훈련, 바로 교련을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여학생들은요, 네. 응급처치 배웠어요. 간호. 예, 간호. 예. 그렇죠. 간호장교 훈련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간호병. 예. 이것도 원래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중에 한 거예요. 교련을.
예, 처음엔 체육으로 하다가 그다음 교련을 독립시킨 거예요. 체육에다가 교련을 배합했다가 그다음에 나중에 독자적인 교련을 독립시킨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학교는 반드시 운동장이 필요한 이유가 애국조회하고 교련을 해야 되거든. 학생이 뛰어놀라고 필요한 거 아니었어요? 그건 부차적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군사 교련을 해야죠. 예. 와.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일제가 했는데 해방 후에 문제는 이승만 때 다시 부활이 돼요. 이승만 48년도에. 근데 6.25 때 중단되죠. 그다가 다시 6.25 때 학도병 이런 게 생겼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박정희가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이걸 부활시킵니다. 근데요, 실장님 저 진짜 이해 안 되는 게요. 네. 일제 식민지 시절 온 민족이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독립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목숨을 바치셨고요. 네. 자, 그렇게 해서 되찾은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요. 그 일제 식민지 잔재라고 하는 것들요. 지긋지긋해서라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독재자가 보기엔 일제가 했던 독재가 굉장히 좋은 시범 케이스잖아요. 모범이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통작이 참 저렇게 하면 통제가 되는구나. 독재자는 노예를 원하잖아요. 국민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으로 앉을 수가 있습니까? 쿠데타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근데 이승만 때조차도 이걸 교련을 하긴 했어도 워낙 반대가 많았어요. 네. 근데 6.25가 있었기 때문에 또 군사훈련이 비상적으로 필요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하다가 55년부터 중단했어요. 그러니까 55년 중단해서 그다음부터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사라진 거죠. 근데 박정희가 68년도에 다시 부활시킨 거예요. 박정희는 일제시대 때 교련 제일 잘했잖아요. 대리사관 맡겨서. 교련 시범족이었잖아요. 아, 예. 아주 훌륭한 학생이었다고. 예. 그렇게 해서 교련이 90년까지 대학교는 계속 지속됐었어요. 아. 또 교련 이야기는 또 길죠. 예, 문부대 사건이라든지 별게 다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박정희 떡도 주긴 했어요. 대학생들이 군사 교련 과목을 들으면 나중에 군대 2개월, 4개월 이렇게 이제 까주는 거예요. 아. 이런 걸 이제 떡밥을 주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혹할만 하죠. 예, 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이제 교련을 받고 이제 군대 가면 또 그때 대학을 못 가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네네. 먼저 나간다 더 두들겨 맞고. 그렇게 하기도 했죠. 예. 그러니까 문제는 대학교는 없었는데 고등학교는 계속 됐어요. 예, 저 받았어요, 교련 예. 수업. 그래서 예. 1993년까지 고교 군사훈련이 고등학교가 진행됩니다. 대학교보다 고등학교가 더 많이 진행된 거예요. 네.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가 96년도부터는 이제 국가안전과 개미 집단 안전이라고 해서 이제 아마 그때 받으셨죠? 네, 저는 받았습니다. 네. 하여튼 이게 바로 교련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68년도부터 착착 국가주의 통제 시대에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런 기초에서 유신이라는 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실장님, 아무것도 몰랐으면은 모르겠는데요. 네. 이제 학생들도, 이제 의식이라는 게 생기고요. 공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내용을 알았다면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당시 대학생들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일제의 잔재에다가 6.25가 끝나고 나서 사라졌던 교련이 박정희가 느닷없이 독재하면서 그죠? 부활시킨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71년도 1학기부터 대학 교련을 필수 과목으로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전국 대학생들이 대학의 병령화를 거부한다. 그래서 전국적인 교련 철폐운동이 일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박정희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바로 71년도. 그러니까 교련이 68년도 시작돼가지고 71년도 계속 싸움이 됐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박정희가 바로 유신 1년 전에 10월 15일 날 서울에 위수령을 발동해요. 위수령. 군인이 진주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각 대학이 군인이 진주하면서 학생들 끌고 나고 패고 그러고 나서는 바로 1년 뒤에 10월 유신을 해버리죠. 그래서 학생들 다 잡아가두는 거예요. 미리. 교련 반대를 했을 때. 저희는 비슷한 걸 겪었던 게요. 교문 앞에서 전경들이 맞고 네. 그 학교 학생이 맞는지 아닌지 학생증 검사를 하면서 네. 들여보내주는 말도 안 되는. 애교죠. 그건 애교죠. 저희 그때는 반발 되게 심했어요. 공수대가 딱 칼 들고요. 총에다가 칼을 꽂고 교문 앞에 서 있어 보세요. 네, 아니 장갑차가 주둔해 있거리 보세요. 탱크 같은 게. 장갑차죠. 근데 그 와중에도 끊임없이 민주화를 외치는 대학생들이 존재했다는 게 참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교련 언제까지 계속 됐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 대학 교련은 89년도에 완전히 폐지가 되고 그 87년도 민주화 이후에 완전히 폐지되고 고등학교는 오래 갔죠. 네. 97년도에 가서는 선택 과목이 되었다가 지금은 안전과 건강으로 바뀌었다 그래요. 아, 이제는 이제 바뀌었군요. 바뀐더라도 그 상처가 상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되겠죠. 예.
근데 68년 빠지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죠. 기억나시나요? 국민교육헌장이요. 그렇죠. 바로 이게 이제 결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 실장님 저는 또렷이 기억합니다. 교과서를 받으면 교과서 맨 앞장에 항상 있었습니다. 무궁화 꽃과 함께. 네. 예, 그렇죠. 이거 외웠어야 됐잖아요. 다 외우세요? 아니요. 네, 바로 1968년도에 바로 네. 박정희가 당시 문교부 장관이 권오병이에요. 권오병. 예, 에다가 국민교육을 건전한 윤리를 키우기 위해서 국민교육헌장을 만들어 지시를 합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이야. 그래가지고 뭐냐면 기초위원들이 만들어진데 박준규, 이만갑, 김성근, 이규호, 박희범 이런 어용학자들이었죠. 그 당시로서는. 등 대학교 20명이 이제 초안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 초안을 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해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했는데 때 유명한 박종홍 서울대 교수. 네. 예, 박종홍. 이분이 쓴 교과서를 우리 많이 봤는데. 윤리교과서 그죠? 예. 예, 전형적 어용 교수예요. 예, 서울대 국민윤리학과에. 예. 이런 사람들이 초안을 다듬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명의 박정희 명의로 선포가 된 게 국민교육헌장이죠. 네. 저 사실요. 국민교육헌장 저는 다 못 외웠거든요. 예. 실장님 다 외우셨을 것 같아요. 제가 1학년 때 나왔어요. 68년도니까.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죠. 그때 국민학교 1학년.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나는 를 오늘의 대설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룡이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것을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함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있기에 타고난 점의 소질을 이상. 마지막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여기까지 해야 돼요. 세뇌교육 진짜 무섭네요. 저 지금 눈앞에서 네. 확인하는데 끔찍하네요. 제가 지금 54살이에요. 이게 세척이 안 돼요. 아직도 기억이 나네 미치죠. 잊으세요 이제 그만. 얼마나 박정희는 일제시대 때 교사를 해서 합니다. 일제 때 바로 일본 천황이 만들었다는 교육칙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를 세뇌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조선 아동들이 파시즘으로 천황제에다가 천황을 신으로 모시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였어요? 교육치고 말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황국신민서사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천황폐하에 대한 맹세의 글이죠. 또 박정희가 그저 국민교육헌장은 교육치기로 흉내낸 거 아니에요? 와. 그 황국신민서사를 모방한 게 뭘까요? 뭔가요? 예. 그게 바로 국기에 대한 맹세예요. 국기에 대한 박정희는 일본 제국지의 최고 모범생이에요. 아유, 예. 참 아주 알토란같이도 써먹네요. 깨알같이 참 써먹습니다. 그때 배운 걸. 그래서 이 국기에 대한 맹세도 바로 이때부터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살짝 내용이 바뀌었습니다만 예. 그 당시 정확한 내용이 제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예, 문항서 여수 있으시죠 이거는? 예. 야,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예, 봐요. 이게 뭐냐면 일본 말로 심득의 세계라 그래요. 암송을 시키면서 내면화시킨다는 거예요. 예, 정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야 될 것 같은. 예. 예. 이게 바로 1968년도 3월 달에 충청남도 교육위원회가 만든 것을 괜찮거든. 그래서 1970년 유신 선포를 한 다음에 문교부 지금 교육부죠. 이걸 업그레이드 하자. 업그레이드해서 전국적으로 확대시킨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국기에 대한 명세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일제 때 했던 와레라와 고고고 진민다. 우리는 이제 천황폐하의 신민이다 하는 걸 흉내내서 한국시민사를 모방해서 국가주의와 전체주의를 쫙 보급하는 것도 모델하겠다. 자, 어떻게 돼? 교련에다가 국민교육헌장에다가 국기에 대한 명세 되죠. 애국조회. 이런 속에서 유신 쿠데타를 위한 기반이 만들어 놓는 구축하는 겁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예. 예. 저희가 2013년 네. 아까 교련 반대 데모 네. 관련해서요. 예. 그것과 관련된 게 유신 쿠데타 모습을 드러내면서 대학의 무기 휴업령을 내렸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교련 반대 데모와 관련이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그렇죠.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교련을 반대하는 데모가 나오니까 서울대 등 주요 대학교의 위수군 군인들이죠. 네. 들어와서 무려 1889명의 학생을 연행합니다. 71년도. 예. 1889명이요? 예. 이어서는 전국 23개 대학에서 117명이죠. 주모자들이죠. 지방 학생들.
제적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들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군대로 보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군대 끌려가면은 거의 죽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강제 징집이잖아요. 그 나중에 계속되죠. 그 이후에도 80년대에도. 네. 이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군대 사람들이 끌려가면 뭐예요? 보안사, 지금 기무사가 감시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유신 반대를 할 학생들을 미리 다 몽땅 잡아들이고 학교도 무기 수업시키고 이런 상황에서 12월 6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합니다. 71년대. 그러고 나서 유신을 하는 거죠. 네. 아, 저희가 급박하게 달려왔는데도 다 못했어요. 실장님, 저희 다음 주에 조금 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다음 주에 좀 마무리하면서 이제 다음 주에는 축산 조봉암까지도 얘기 좀 해보죠. 집무당 문제.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